안녕하십니까. 알짜 경제 랜선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방송 보는 사람 좀 있기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한 젊은 예. 중학생이 예. 뭐 봤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날렸는데 예.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분이 성식이 형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이걸 빨리 부르면 성시경이 되는 거죠. 가수 성시경이 아니라 예. 김성식, 성식이 형 예, 이렇게 성식이 형님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니 날로 젊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올해 또 국감의 그 머니투데이 더 300이라는 언론 그 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식 의원님을 성시경을 국감에서 가장 빛난 의원으로 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야, 역시 국회 1등. 뭐 해마다 있는 일이라 뭐 특별히 감동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신 우리 최이비 의원님은 이번에 법사위 처음 옮겨갔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처음 옮겨간 상임위에서 어떻게 1등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법사위가 조금 그 정무위에서 예전에 막 복잡하고 어려운 막 경제 문제 풀다가 법사위 가니까 조금 더 상식적인 문제들이어서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아무튼 제가 아니 또 회계사가 법사위를 가서 1등을 했다. 예.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무튼 오늘 진짜 이거 소문 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작지만 아주 강소기업 같은 강한 정당의 모습을, 정책 정당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3회째인데요. 네. 2회차에는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재미없으니까 재미를 포기하고 우리는 진지하게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조회수가 7,000회, 일주일 동안 7,000회를 찍었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성식이 형의 맛있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경제의 만성 질환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구조적인 해법, 또 거시경제정책의 해법, 복지정책의 해법 등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분석적이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제목이 맛있는 경제인 만큼, 근데 이 맛있는 경제라는 제목을 우리 성식이 형이 지어주셨다고 그러시던데요. 맞습니까? 그 발라드의 제왕, 요새 네. 성시경 가수께서 가수보다도 더 요리 프로그램을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간혹 이제 집에 가서 그 성시경의 요리 프로그램을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후배들이 간혹 저를 부를 때 성시경 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맛있는 경제라고 맛있는 했는데 경제. 실제로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리는 좀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자취 7년입니다. 오. 대학 다니고 뭐 이럴 때 제가 7년을 자취해서 김장까지 해 먹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겠는데요? 그 후로 놓은 지가 오래돼서 요새 그래도- 제 아내한테는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간은 잘 맞추실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잘합니다. 예. 그 저희가 맛있는 경제인 만큼 그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이 음식, 과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레몬마켓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레몬마켓 아시죠? 이 레몬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도요. 그렇죠. 경제 용어에서는 약간 반전이 있어요. 예. 그 레몬이 노랗고 아주 탐스럽게 생겼지만 그 안에 맛은 너무나 쉬워서 먹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레몬의 모습을 따다가 이제 쓴 게 레몬마켓이라고 해서 겉보기는 되게 좋은데 실제는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막 겉은 바짝바짝한데 안에는 다 이렇게 뭐 엔진도 낡고 뭐 그런 이제 차들을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 고르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레몬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보고 반대로요. 또 이제 피치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복숭아. 피치는 일단 그 겉에는 막 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잘 만져지진 않지만 되게 맛있죠.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이제 그 레몬 마켓과 반대되는 의미로 또 피치 마켓이라는 용어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상식적인 거 한번 좀 가볍게 얘기하시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왜 이런 거 갖다 놨을까 이제 하실 텐데요. 저희가 맛있는 경제라고 했으니까 좀 그래도 먹을 걸 갖다 놓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렌지, 사과는 먹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까나리 액젓, 깔라만시, 양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은 먹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어떤 경제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틀리면은 이 까나리 액젓과 칼라맛이 양파즙을 먹게 돼 있고요. 맞으면은 오렌지와 사과를 먹게 돼 있답니다.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금 복잡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네. 구조적으로 진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고정관념들을 네. 한번 깨뜨려 보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 경제정책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오는 그렇죠. 이런 예. 정책의 역설 예. 이런 것을 몇 가지 좀 골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를 보는 눈이 다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퀴즈를 낼 텐데요. 예.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성적에 따라서 요거 예. 야, 이 까나리 색깔은 좋은데 그러니까 드실 이거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물에 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출제자라는 게 기쁘네요. 자, 여러분 함께 또 Q&A도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소득 부분에 대한 또 통계청 통계가 새로 발표가 됐어요. 예, 요거를 맞습니다. 통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서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이 좋아진다. 예. 이게 상식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최비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우리 김성식 성식이 형께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막상 꼭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으니까 X입니다. 네. X가 기본적인 정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급격히 올리면 원래는 5가 전제가 돼야 그것도 되는데 아니죠. 무조건 틀리고 예. 까나리 액젓을 무조건 먹게 내가지고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소득 격차가 커지고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거냐 아닐 거냐. 예. 적당히 올리면 서민에게 좋아지고 급격히 올려서 오히려 사람 안 쓰는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 이거죠. 예. 조건부로 답을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X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덜 심한 거로 양파 뭐 조금 맛만 보시죠. 제가 뭐. 이렇게 했어요. 양파 양파 살짝 맛만 보시죠. 양파. 조금만 드시면 예.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조금만 저기 드세요. 조제를 해주시죠. 예, 조금만 제가 물에 타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했어요. 첫 번째고 냄새가? 또 제가 함정을 판 질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우 이건 양파 썩은 내가 나는데요. 자, 이렇게 출제자 의도에 따라 견딜만하고만 좀 더 세게 타야 되겠네요. 냄새보다는 맛은 좀 괜찮은데요. 예. 예. 지금 오늘 이제 발표된 통계청의 이제 소득 통계, 가계 동향 조사 통계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올해 3분기 때 1분위, 그러니까 쭉 소득별로 세웠을 때 제일 좀 어려운 계층 20% 예. 경우에는 월 소득이 무려 마이너스 7%, 즉 작년 3, 4분기에 비해서 7%가 줄었어요. 예.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근로소득은 무려 22.6%가 줄었습니다. 예. 대신 이제 5분위, 즉 상위 20%는 소득도 늘고 근로소득도 다 늘었습니다. 예. 소득은 8.8% 늘었죠. 네네.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소득 격차가 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위 소득 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졌고 예. 조금 원래 좀 높은 층은 더 좋아졌을까요? 네, 더 좋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아무래도 5분이 취약계층에 있으시니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분들 소득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떨어지고 오히려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5분위, 저 상위층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자, 요것은 그 중간에 이제 실직 혹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의 비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제 고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줄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가구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려워지게 일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실제 요번에 통계청 복지 통계과장이 예. 소득 하위층의 가구주나 자녀가 일자리로부터 멀어진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소득이 높은 쪽보다 훨씬 많았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서 알바를 더 많이 해야 되는 학생들이 알바 자리가 더 없어졌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죠.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역설이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뭘 더 해주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에서 내몰리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즉 취지보다도 정책 설계가 체계적이어야 하고 또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교훈인데요. 또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격차 통계는 이 1분위와 5분위의 이 배율이 5.5위. 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그 소득격차 지표예요. 격차가 늘어난 거죠, 더 많이. 그래서 예. 이 문재인 정부로서 상대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이 정부로서는 뼈아픈 그렇죠. 통계이고. 이번 정부가 아무튼 서민들을 위한 정부다라는 걸 계속 표방해왔고 뭔가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막상 서민들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네, 고용 통계가 이제 11월 달에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보면 제조업은 줄어들었고요. 예. 음식업, 도소매, 이른바 이제 자영업이 많이 연관돼 있거나 영세 중소기업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은 고용이 조금씩 줄었고,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뭐 복지 서비스나 보건 이런 쪽만 이제 좀 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 즉 사람 쓰는 거를 기피하게 만드는 정책의 경우 설사 그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민 경제에게 타격을 크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해 공공행정 부분 또 이제 그 보건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쪽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좀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자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다라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다 뭐 이런 비판이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아닐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달리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조지 워싱턴 장군 아시죠? 예, 미국을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1776년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그러니까 영국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식민지 주들이 모여서 말이죠. 처음 한 2년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냥 한 방에 영국군을 물리치고 미국이 독립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긴 독립전쟁을 했죠. 그때 이제 의로운 그 군대 아니었습니까? 그 워싱턴 부대라는 게. 그래서 이제 펜실바니아 이제 주의회가 이 독립군을 위해서는 싸게 물자를 공급해야 된다. 아, 군수품을 싸게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물가 통제법을 만들어서 펜실바니아 주의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에게는 싸게 군수품을 조달해주자. 물자, 뭐 식량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싸게 살아 니들은. 강제노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단 군인들에게 싸게 갔으니까 군대는 돈을 아꼈겠지만 그 파는 사람들은 좀 싸게 파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군들한테 나중에 이제 워싱턴 부대한테는 안 파는 거죠. 팔면 손해가 나니까. 심지어는 아예 안 파는 거죠. 영국군한테 파는 농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정리하고 그게 아니구나. 애국심만 갖고는 전쟁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값 주고 군수품 조달하면서 또
이제 군사도 늘어나고 예. 또 작전도 잘하고 예. 또 영국이 또 신통찮아지고 멀리서 오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겼던 거죠. 미국이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다. 네. 근데 그 과정에는 아무튼 그 물가 통제법이라는 악수를 뒀다가 아무튼 또 여기 그나마 다행히 빨리 시작을 했네요. 예, 이 역설이 있었던 거죠. 예, 네. 시장을 무시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 물가 통제법을 잽싸게 폐지합니다. 예. 아, 이거 했다가는 독립군들한테 이 싼 군수 물자가 지원이 안 되겠구나. 식량이 예. 지원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던 거죠. 네. 또 그 연암 박지원이라고 아세요? 열하일기 쓴. 열하일기의 연암 박지원. 네. 예. 예. 정조 때 얘기인데요. 우리 저기 실용주의 실학파. 실학파. 예. 이제 정조 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 한양 도성에 이제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막 뛰었어요. 예. 그 정조가 뭐라고 했겠어요? 쌀값이 오르면은 국민들이 힘드니까 쌀값 올리지 마라. 백성들을 위해서 쌀값을 눌러라, 예. 묶어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마마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예. 쌀값이 지금 오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 보부상들이 예. 쌀을 짊어지고 서울에 와서 팔려고 오고 있습니다. 아, 가격이 높아지니까 공급을 늘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억지로 쌀값을 누르면 보따리 메고 짊어지고 오다가 도로 돌아선다 이거죠. 그러면 공급량이 쌀값이 더 올라가서 백성이 더 힘드니 잠시만 그 가격 통제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연암 박지원이 뭐 요즘 뭐 말하는 수요 공급 경제학 다 한 거죠. 예. 네. 가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일정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근본을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을 좋은 뜻으로만 한다고 해서 다 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잘 설계하고 시장과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만 맨날 얘기하다가 이런 또 과거의 역사 속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보니까 더욱더 이해가 쏙쏙 되는 오늘은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와 금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11월 말에. 그렇죠. 예. 지금 뭐 금리를 뭐 올릴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죠. 미국도 올리고 뭐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를 그동안 저금리로 쭉 한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나요? 퀴즈. 일단 금리 부담이 되면은 대출을 그만큼 안 하겠죠, 국민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옐렌이라고요. 예. 미국의 FRB 의장하던 여자분 있잖아요. 키 조그만하시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임을 막았죠. 예. 그러나 나름 이제 잘한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금리라고 하는 이런 큰 거시 정책으로 이 부동산 문제나 가계대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만 가지고서 대출 같은 거를 그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가는 오히려 엉뚱한 대로 또 불이 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이제 말하자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장에 모든 경제 주체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될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경기가 너무 처져 있을 때는 금리를 낮추어서 투자나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다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만드는지 이런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동산 정책 혹은 가계 대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 맞춰서 예. 금리 정책을 하다 보면 예. 뭐 나름대로 영향은 주겠죠.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가계 대출이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다른 조건이 뭐 다르다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요컨대 이제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혹은 다른 무차별적인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계 대출이나 이런 걸 적절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DTI, 아, 예. LTV, DSR 뭐 이른바 예.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대출을 해줄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담보 대비 어느 정도 대출해 줄 거냐. 이제 이런 것을 규제해서 그러니까 금리 해야 된다, 같은 이거죠.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개별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들 미시적인 부분에서 그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하고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장관께서. 뭐 이분들 뭐 예. 금리 정책의 주무장관이나 총리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얼마 금리는 전에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이 뛰었다. 아. 가계대출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좀 높일 때가 높일 됐다. 때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했어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한국은행에 좀 사인을 준 거? 그렇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음. 파리 대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한번 세게 했잖아요. 예. 근데 1년 동안 집값이 잡혔나요? 막 올랐죠. 오히려 올랐죠. 더 올랐죠. 더 올랐죠.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9.13 대책으로 좀 세게. 더 세게 했죠. 예.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알았어. 이제 문제가 된 거를 예. 이 금리 자꾸 핑계 대면서 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아, 금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거니까. 없다. 아,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냐,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 책임을- 사인을 주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묻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에 예. LTV, 빚내서 DTI 다 풀어갖고 풀어서. 이제 빚내라. 예. 그리고 집 빚내서 사라. 집 사라. 예. 이래가지고 또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지 예. 않았어요? 예. 요번에는 그때 척하면 척 그랬어요. 예. 금리를 낮춰라. 예. 금리까지 낮춰라.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푸니까 예. 금리까지 낮춰라. 음. 최경환 부총리가 그랬잖아요. 음. 그럼 요번에 이제 정부 장관이 나서서 금리 시비를 하는 것은 방향은 반대지만 예. 제2의 척하면 아, 척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예. 한국은행 금리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 신뢰거든요. 신뢰, 독립성. 예, 그런 그래서 거죠. 예. 자꾸 이렇게 그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정책 예. 동안 잘못된 거 책임을 뭐 금리로 전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은 면피될지 몰라도 한국은행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게 걱정입니다. 말 나온 김에 예. 1년 전 파리 대책은 잘 안 됐잖아요. 예. 이번 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어서 아무튼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상승세는 꺾었다. 예. 이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그럼.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떨어지진 않은 거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 호가만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호가만 내려가는 상황이고 거래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거래 절벽 상태지 집값이 잡혔다. 뭐 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좀 예.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예. 요컨대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를 잘 하는 게 금리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가계 대출과 부동산 핑계 대고 금리를 섣불리 올리게 되면 예. 이제 가령 경제 상황이 좋을 때라면 문제가 없는데 예. 경제 상황이 나쁠 때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전반에는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단 대출을 받는 가계의 우리 그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커지고 뭐 기업도 당연히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기업도 이제 투자도 대출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렇죠. 투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네. 기준금리를 예. 1.5에서 1.75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장도 전망치를 2.7%로 낮췄죠. 예. 고용도 안 좋고 예. 반도체를 빼고 나면 전부 지금 제조업 제조업 상황이 안 좋은 이 좋은데. 상황에서 예. 과연 자신이 있느냐. 금리를- 거시지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음. 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문하기를 저는 요청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금리 탓으로 돌리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처음 주신 가계부채를 줄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큰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거시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이고 때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또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때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을 갖고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큰 칼을 썼을 경우에는 그 더 큰 경제적인 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이 점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금리라는 것은 큰 칼입니다. 경제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물론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고 가계대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큰 칼을 쓴다라는 것은 자칫 다른 분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잘못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건전성 대출 규제, 이른바 예. DSR, 그러니까 총원리금 상환 부담 대비 소득 대비 예. 총원리금 부담 상환 요 상환 부분 부담액. 부담액 요걸 비교하는 DSR이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그 가계부채 문제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나중에 따라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한 김에 예.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씩 기준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계속 올렸죠. 꾸준히 지금 올려왔죠. 한 1년 정도. 예.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로부터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예. 많은 지금 기사에 결국은 지금 여기 해외 자본들이 한국에 많은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거기가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그 자본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막으려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거 까나리 액젓 안 드시려고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 팻말 한번 잡아보세요. 예. 뭐 또 질문이 있나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OX. 저는 O입니다. 아닌가요? 이제 좀 까나리 액젓인가요? 아주 재밌는 그 표정이 나오지 않겠나. 제가 설명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정말로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랐거든요. 2.25. 우리가 1.5거든요. 이미 0.75예요. 상당한 차이라고 차이가 볼 수 있음에도 있죠. 불구하고 그렇게 자본 유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미.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얘기가 많았어요. 예.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그렇죠.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릴 계속 거라는 것을 올라왔으니까요. 예고를 하거든요. 미국 FRB는.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갑자기 막 하진 않죠. 애매모호한 소리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예. 중앙은행이 예. 탁탁 이렇게 1년치 정도는 미리 내다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안 올릴 수 없을 거다.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 부분은 조금씩 뭐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채권 부분은 특히 상반기와 이 하반기 초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이제 10월달 언저리에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가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국채 상환 만기가 주로 10월달 언저리에 집중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빠져나가느냐면 그 빠져나가는데 대가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환과 환율 차이도 있고 또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더 얻어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곳이 있느냐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대외 지급력이 예. 돈 떼일 염려가 없죠. 없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가 그런 신용 등급은 하여튼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 따라 바로 올려야 된다. 이 주장은 안 맞는 거죠. 아. 근데 요새 일부 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한국은행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부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이주열 총재도 미국 연준이 올린다고 해서 또 일정한 그 금리 역전에 따른 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예. 지금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올 11월에는 올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예상들이 얘기는 좀 나오는 있습니다만 거죠. 예.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 만약에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는 일이지 예.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미국 금리에 덩달아가면서 우리 금리 정책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예. 안 맞아요. 우리 경제 사정에 맞는 정책.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 경제가 과열되고 좋아졌으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고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예. 하니까 금리를 좀 올리는 그 거죠.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금리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이 사면 초과예요. 예. 올리지도 못하고. 아까 뭐 부동산 유지하지도 대책 때문에 못하고. 금리 탓이다 뭐 예, 이런 막 것도 그런 소리도 얘기가 듣고 예, 또 미국은 또 탓이 하고. 이러다가 또 자본주의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예. 체면도 안 서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듭 말하지만 거시지표에 자신 있냐 한국은행에 대해서 반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언제 자본 유출이 확 일어날 거냐? 예. 그거는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예. 가령 이제 뭐 아르헨티나 이런 정도 나라에서 뭐 금융 사고가 나는 정도 갖고는 예. 뭐 국제적으로 뉴스는 좀 시끌시끌하겠지만 우리나라로부터 자본 유출은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진짜 중국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 예. 큰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까지 그거에 다 휩쓸려 가지고 하고 한국이 전 어려질 세계로 거다. 그 충격이 확산되고 예.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높일 때 정도 되면 그때 뭐 되면 이제 다들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가져간다. 하겠죠. 그때는 아.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올려도 그거 나갈 상관이 때는 없죠. 방법이 예. 없죠. 그래서 예.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쌓아놓는 거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 거죠. 예. 또 금융위기 때는 통화 소합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언제 빠져나갈 거냐. 예. 우리 경제의 성장세나 우리 경제의 건강성에 신뢰가 떨어질 때 네. 아이고 한국에 있다가는 주가 뭐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쥐어받고 가지고 예. 그리고 그리고 한국 경제의 대외적인 이 지급 능력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약화될 거라는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이제 그럴 때 그렇죠.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음. 우리가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국 리스크 같은 거 좀 큰 거 리스크 없나 살펴보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진짜 건강하게 계속해서 가기 위한 구조개혁이나 거시정책을 잘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미국 금리 따라 따라서 뭐 이렇게 정책하는 그건 거는 아니다. 안 맞다 이거죠. 저는 그 점을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예. 트럼프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트럼프가 이제 아무튼 이번에 그 중간 선거에서 뭐 이겼다라고 평가하는 쪽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트럼프가 지금 미국 연방 준비 FRB가 즉 예. 미국 연준이 예.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금리를 올리니까 예. 트럼프가 화가 잔뜩 그래서 났어요. 한마디 했죠. 네. 저 좀 막말도 했죠. 네. 바보라고 했나?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내가 했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예. 초친다고. 초친다고 맞아요. 계속 그런 그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예, 예. 근데 이 무역 전쟁을 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손들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관세 전쟁이 사실상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거든요. 예. 오늘 JP 모건이 관세 전쟁이 강화되면 예.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어요.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예, 예. 무슨 말이고냐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 속에 예. 이제 그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 그래서 또 미국의 미국도 소비자도 그렇죠. 힘들어지고 힘들어지겠죠. 왜냐면 비싼 거 사야 되니까 예. 관세 더 매긴 거 사야 되니까 예, 예. 또 중국의 기업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간재에 대해서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죠, 예. 이제. 예. 이런 악영향에 대해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경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근로자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예. 과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건가? 이 또한 정책의 역설이 될 수 있다.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고요.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단기적인 것만 바라보고 어떤 그 정책을 펴면은 그게 이후에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과거에 있었고 그거를 이제는 자유무역의 시대로 가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트렌드가 이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자기가 손해봤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강하게 그 아메리칸 퍼스트를 얘기하면서 보호무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좀 길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그거는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다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났으니까 과연 미중 전쟁의 양상 뭐 쉽게 포기는 안 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관찰 포인트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올려가니까 미국 사정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관세를 미국이 자꾸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을 위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을 인상했어요. 즉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야 이제 더 많이 가격을 조금 관세 올린 만큼의 가격보다 좀 낮춰서도 그렇죠. 국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미국이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달러가 강세가 돼서 자동적으로 위안화가 이제 그 인상되는 환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이 나름대로 저 위안화 갖게 되는 또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좀 종합적인 측면을 보면서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과 좋아하세요? 오렌지 좋아하세요? 저 뭐 다 좋습니다. 사과를 하되. 거기에 까나리 액젓을 타주시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맛일까요? 내가 조금만 내가 최희배 의원님을 너무 사랑하여. 아니 그만하시죠. 그만할 거예요? 자, 잘 저어서. 잠시만요. 냄새를 먼저 맡아보겠습니다. 냄새는 사과주스 냄새가 강하긴 한데요. 뒤끝에는 까나리 액젓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꼭 감고 원샷 하겠습니다. 으아! 이거 정말 이상한데요? 사과와 까나리의 결합. 네. 맛있는 경제의 방송하고 날 뻔했습니다, 지금. 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점프를 해서 아까 집값 이야기는 뭐 그거로 다 한 거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수급 공급과 수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뿅망치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 이렇게 좀 세금이나 대출 규제 중심으로만 하면 그게 거래 절벽은 생길 망정 그 원활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거나 또 주택 후생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를 충족할 수도 없다는 뭐 그 얘기로 정리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금만이 세금. 세금 올리는 거는 세금을 올릴 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게 조세 정의에 맞다. 아무래도 OX. 소득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은 맞죠. 저는 그러면 O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만 세금을 내게 하면 혹은 그 사람들만 증세를 하게 하면 세금이 많이 그칠까요? 또 그건 아니죠. 폭이 좁죠. 얼마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소득세 증세를 하면서 3억 이상 과표 구간 신설을 하고 또 이제 증세를 42%까지 이렇게 했어요. 대상자가 9만 3천 명. 9만 3천 명.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의 0.2%. 4천만 국민 중에 한 1,000만이 근로소득자일 예, 텐데 0.2%. 0.2%요? 밖에 안 되니까 예. 해봐야 뭐 1조 플러스 알파. 1조. 예. 아,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470조. 네, 예. 근데 그 중에 1조 더 보태 주시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복지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 혹은 국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런 이렇게 정도 갖고는 안 되는 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복지 하나 뭐 하려면은 뭐 기본이 한 4, 5조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아동수당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만든 것도 3조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 예. 근로 장려금만 예. 갖고도 뭐 3.8조 다 합치면 거의 5조쯤 들어가고요. 맞아요. 예. 누리가정만에 다 5조짜리고요. 그렇죠. 예. 예. 뭐. 근데 고작 1조 예, 더 걷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복지가 이제 어렵죠. 예.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예. 또 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제 과표 3천억 이상의 구간만 25%로 올렸거든요. 예. 아무튼 수익이 엄청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한 초대기업. 100개 기업, 100개 기업 정도만 증세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거 한 2점 플러스 알파, 예. 2조 플러스 알파. 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께서 이정우 이런 말을 교수님이. 했어요. 예. 오히려 집권 초기에 예. 국민 모두에게 예. 조금씩 증세를 합시다라고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증세를 하고 또 부자는 더 내게 하고 그래서 세수 기반을 강화한 다음에 그럼 좀 제대로 된 복지를 하자. 했어야 됐는데 예. 그거는 안 안 하고 하고.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려서 정책이 잘못됐다. 아.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론도 틀렸다. 자기는 그 취지를 동의하는데 네. 방법론도 방법.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우 교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이번 문재인 정부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그러면 성시경 당신은 세금을 뭐 중산층도 올리자는 주장이냐? 예,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사회로 가고 재정의 소득 재배분 기능이 커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내고 부자는 더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증세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증세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금액이 커지죠. 그렇죠. 조금씩 내지만 워낙 많이 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내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핀셋 증세는 찔끔 복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보편 증세에다가 부자의 누진 증세를 합해서 제대로 된 복지로 가는 정말 복지 국가로 가는 그런 그 길이 필요하고 특히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증세는 일부 초대기업, 일부 예. 초고소득층 0.1%밖에 안 되는 예. 여기만 대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죠. 심어준 거.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되게 웃긴 표현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그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세율은 안 건드렸지만 세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키면서 세부담을 늘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는 증세는 안 떼고 하지만 실질적인 증세를 했던 거고요. 보편적으로.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핀셋 증세. 딱 0.1%. 안 그러면 100개 기업만 조금 더 부담하라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 예. 부담이 안 되는 정책만 하려고 한다면 큰 틀에서 재정 개혁, 복지 확대도 못하는 어렵다는 것이고 조금씩 내면서 부자가 더 내면서 그러한 납세자로서의 조세 주권 의식을 바탕으로 재정을 알뜰하게 써라. 그렇죠. 복지를 제대로 늘려라. 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조세에 대한 판단, 조세에 대한 의식이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20%. 20% 정도 됐죠. OECD는 뭐 이미 20한 67%. 67% 해서 저희가 이제 차이가 나서 그 부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예, 증세를 안 하고 있는 부분.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이번에 유류세. 아, 예. 갑자기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국민들 부담된다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요일 날 기록을 넣었습니다. 무려 150원이 빠졌다. 150원이 빠졌어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기분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 좋아하긴 한데 저도 좋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유세 10% 내리겠다 할 때 아니 지금 80불 수준이고 유가가 내릴지 올라갈지 모르는 판에 벌써 유류세 깎아주는 건 안 맞다. 예전 2008년도에는 120달러 갔을 때 깎아준 거거든요. 그때 깎아줘. 2,000원까지 가니까 그때 깎아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제 80달러가 예상되니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유가 떨어졌어요. 60달러 수준으로. 아. 그러니까 150원 내린 게 유가가 내려서 내려야 되는 건지 유류세가 내려서 내려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기분 좋은 정책을 남발하면서 마치 이런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금방 유가가 떨어져 버렸으니 이제 유류세 내린 명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없네. 그러니까 유류세를 내리면은요. 일단은 차를 가지고 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 혜택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차량이 뭐 3,500cc다. 이런 분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죠. 그렇죠. 큰 차 가지고 계시고 800cc짜리 경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적죠. 그래서 물론 작은 차를 타시는 분도 혜택이 있습니다. 있긴 그러나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대형차를 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런 역진적 정책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전 국민이 너무 힘들 때 그때 한시적으로 써야 되는데 겨우 80불에 이 정책 쓰다가 유가가 떨어졌으니 이렇게 품질 나쁜 정책, 단편적인 정책은 국민들 기분 좋게 해준다고 막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내한테 당장 입에 쓰냐, 입에 다냐 이런 정책으로 정책 판단하는 국민들은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고정관념 깨트리기,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다른 그 정책의 역설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바로 국민 경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문제의식을 좀 더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요. 지금 거의 이제 1시간이 52분입니다. 그러니까 50분 거의 다 됐고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또 하나 역사적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선생이 중국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책이 재밌습니다. 그 책 1권 제일 앞부분에 마오쩌둥, 그 중국의 그 인민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마오쩌둥의 이제 참새 얘기를 제일 앞에 썼어요. 많이 알려져 있죠. 참새 얘기. 이제 50년대 말이었어요. 이제 중국이 대약진 운동을 하고 보다 좀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뭐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 전쟁에 이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마오쩌둥, 모택동의 신화는 대단했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진정이 올라온 거예요. 참새들 때문에 실컷 농사 지어놓은 거 참새들이 다 먹으니까 저 참새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 주석이 당시 참새 선멸 본부를 만들고 전국에 걸쳐서 모든 인민을 동원해 참새를 잡았어요. 무려 2억 마리의 참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아무튼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벼가 물을 익으면 참새가 안 먹어요. 수확량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참새를 잡으면서 참새가 벌레도 잡아먹는 이로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깜빡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벌레가 창궐해서 벼농사가 다 망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간 대기근에 접어든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3년 동안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탓이 참새
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좌우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좋은 취지로 예, 선의로 그 선의를 앞세워서 내가 예. 지금 정책을 이렇게 선의로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예. 왜 말이 많으냐, 예.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뭐 경제정책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서민 경제가 가장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바꾼다고 또 전임 경제팀이 두 사람 사이 티각티각 했다고 바꾼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신호가 분명해야 되는데 저는 단편적인 정책, 인기 위주의 정책, 어떤 땜질형 정책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증세에 대한 협조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살피고 거시경제정책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때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그러한 상황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에라도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고, 용감하게,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경제 정책을 좀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한국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 구조개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은 오늘 내용들과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생각을 좀 바꿔보고 진짜 좋은 해법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한번 보시면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시장과의 조화의 측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주장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 만능주의, 시장 방임주의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제 결국 뭐 독과점이 생긴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오히려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예. 벌어지는 거. 이런 것은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막아야 되는 막아야죠. 거고. 반복되었던 공황의 경험, 예. 세계 대공황의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의 실패로부터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터진 예.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2008년에요. 예, 그 투자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고 너무 많이 예.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에 비해서 훨씬 더 또 남의 돈을 갖다 차입금을 가지고 빌려서 돈을 투자할 굴리는 비율을 뭐 엄청나게 허용을 해줬고 예.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풀고 예. 이러다가 어느 순간 예. 거품이 뻥 터진 뻥 거 아니에요. 터졌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 이 금융 안정성과 같은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예. 정부가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고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규제도 하고 시장 실패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런 전제 하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예. 정부가 무조건 또 시장 만능주의가 문제라고 해서 정부 만능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특히 현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조화로운 정책 방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거의 1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굉장히 오늘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은 지난 시간보다 재밌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가 조금은 오늘 더 쉽게 경제에 대해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쳐지는데요. 저희 네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또 성식이 형이 맛있게 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 경제 전망 지금 이제 속속들이 연말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국 경제에 대한 또 현실을 또 정확히 진단해드리고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